안녕하세요. 저는 지극히 평범한 인생을 살아온 여성입니다. 매일 필립님이 읽어주시는 사연을 들으며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사연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산전수전 살아왔던 분들도 많으시고 배꼽 빠지게 웃긴 경험담을 들려주신 분들도 많으시던데 공감이 많이 되었어요. 그런데 저도 평범한 삶에서 아주 미치도록 웃기고 환장할 만한 사연이 있답니다. 재미있는 사연방에 제 이야기도 올려주시면 어떨까 해서 용기 내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환장할 사연인지 꼭 들어주시길 바라며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외할머니 손에 컸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갓난쟁이 때 이혼하시고 각자의 삶을 사셨다는데 얼굴을 본 적이 없답니다. 두 분 다 이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보여주는 부모님의 사진 말고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답니다. 할머니는 가난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저를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귀하게 키워주셨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외로울까봐 걱정이었는지 유년 시절에 할머니 등에 매일 업혔던 것 같아요. 조금 와서 생각해보면 할머니가 육체적으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철없이 맨날 할머니한테 매달려 있던 게 죄송스럽습니다. 귀하게 자라기도 했지만 할머니는 저를 내면이 강한 사람으로 키워주셨어요. 부모 없이 크는 저를 이상한 시선으로 보내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과 학교에서 왕따나 괴롭힘을 당할 때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할머니는 치료비를 물어줄 수 있으니 나쁜 말 하는 친구들을 가만두지 말고 혼쭐을 내주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전 든든한 할머니를 믿고 학창시절을 보냈는데 역시나 저의 가정 환경으로 시비 거는 아이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건 기본에다 제가 치아로 물어뜯어서 여러 남학생들이 외상을 입었답니다. 물론 할머니는 제가 강하게 성장했으니 만족해 하셨죠. 그렇게 치고받고 몇 번 싸움박질을 하고 나니 학교 다니는 게 편해지더라고요. 저를 건드리기는커녕 싸움 잘하는 제 옆에 붙어서 추앙하고 떠받드는 애들이 여럿 생겼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인문고를 나왔는데 성적이 상위권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대학 갈 형편이 되지 않아 수능날 시험 보러 가지 않았답니다. 이에 할머니는 왜 어리석은 생각을 했느냐며 화를 내셨는데 제가 벌써 취업이 됐다고 말씀드리자 긴 한숨을 내쉬며 당신의 가슴을 연신 두드렸습니다. 지아야, 넌 왜 할머니랑 의논도 안 하고 대학을 포기하니? 이 할미가 돈이 없어서 그런 거냐? 그런 거라면 걱정할 거 없어. 집을 팔아서라도 공부시켜줄 테니까 내년이라도 꼭 대학에 가거라. 할머니, 날 잘 모르나 본데 나 공부 싫어해. 고등학교까지 질리도록 공부했으면 됐지 무슨 공부를 또 비싼 돈까지 내가면서 해야 해? 나 취업반 선생님이 좋은 회사에 추천해 주셔서 겨울방학 때부터 취업 나가. 벌써 다 결정된 거니까 한숨 그만 쉬고 내 결정을 받아줘요. 그러자 할머니는 언제라도 좋으니 공부할 마음이 생기면 대학에 가라고 하셨어요. 제가 돈 걱정할 일은 없으니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고3 겨울 방학이 시작되면서 중소기업에 입사하게 되었고 거기서 격리 업무와 창고 정리 등 잡무를 맡아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직원이 부족해 남자들이 하는 공장 생산직도 배워서 일했답니다. 회사에서 제작하는 게 산업 에어컨이었는데 여자들에겐 힘든 일이라 신체 건강한 남자들만 그 일을 했었죠. 하지만 저는 남녀평등을 중요시하고 똑같은 월급을 받고 혼자만 편안한 일을 하고 싶지 않아 공장에 투입되어 무거운 쇳덩이를 들고 조립하는 일을 했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게 되자 사장님은 저와 끝까지 함께 일하고 싶다면서 월급을 많이 올려주시기도 하셨어요. 저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연애도 열심히 했습니다. 비슷한 직업군의 남자를 만나 사귀고 헤어지기를 반복했죠. 세월은 빠르게 지나갔고 제 나이는 3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회사에서 가장 오래 일한 직원은 제가 되기도 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실력 있는 엔지니어를 한 명 스카우트해왔어요. 머리도 좋고 일하는 것도 빠르고 정확해서 산업용 에어컨의 새로운 모델 기술자로
데리고 왔답니다. 그는 나이가 저보다 1살이 많은 또래였고 저처럼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저와 비슷한 사람이 들어오니 사장님이 둘이 연애를 하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런데 전 그 말씀이 기분 좋게 들렸고 그와 잘 지내고 싶었답니다. 저희는 같이 일하게 된 지 2개월 만에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업무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했지만 사적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지에 대해 말을 나누기도 했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는지 가치관이나 철학을 대화했어요. 저희 둘은 나중에 회사를 설립하겠다는 목표가 같았고 닮은 점이 많아서 사귀게 되었답니다. 만남은 2년 넘게 이어졌고 똑같은 일상이지만 매일 함께 보내니 힘이 났고 내일은 더 나은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사랑을 했어요. 저희 커플은 작게나마 신혼살림을 차릴 돈이 모여서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남자친구를 한번 보셨는데 크게 마음에 들지 않지만 제가 좋으면 상관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시댁에 가서 인사를 가게 되었는데 시댁은 부자까지는 아니지만 중산층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널찍한 마당에 있는 단독주택이었답니다. 유일한 식구인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혀를 차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여자가 네 애인이라고? 겉으로 봐서는 별로 눈에 띄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어디에 반한 거냐? 엄마, 눈에 띄는 게 없다니 이 미모를 봐. 눈이 부시지 않아? 아이고, 네가 눈에 뭐가 씌었나 보구나. 그래, 외모가 중요하겠냐? 다른 거로 충족하면 되겠지. 이름이 이지아라고. 지아씨 집은 어디야? 네, 여기서 가까워요. 3km 정도 걸립니다. 아니, 내가 묻는 건 위치가 아니라 아파트인지 주택인지를 묻는 거야. 그리고 자가인지 전세인지도 알고 싶고. 시어머니의 질문 요지는 제가 생각한 것과 아예 달랐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저희 집은 전세이고 아파트도 주택도 아니에요. 3층짜리 빌라에서 할머니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물으실 것 같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갓난아기 때 이혼하시고 각자의 삶을 사시다가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외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고 지금도 같이 살고 있어요. 사는 곳이 저층 빌라 월세에 부모 없이 할머니 손에 컸다고. 어쩜 듣는 말 중에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을 수가 있지? 지아씨 학력은 어떻게 되지? 어느 대학 나왔어? 저는 고졸입니다. 진짜 가지가지 하는구만. 야, 김천일, 너 어디서 거지 같은 걸 하나 주워왔냐? 이런 걸 내가 받아줘야 해. 그냥 네가 치워라. 밖에 버리고 오라고, 이 못난 자식아. 저에 대해 알게 된 시어머니는 저를 쓰레기 취급하시며 남자친구에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저는 막말을 듣고 제 귀를 의심하며 남자친구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엄마, 왜 오버하고 그래? 나도 고졸이야. 머리 나빠서 대학에 다 떨어진 거 몰라? 그래도 지아는 고등학교도 똑똑한 학생들만 다니는 데 나왔다고. 그리고 이것저것 계속 따져보면 지아가 나보다 훨씬 아까울걸? 엄마 그거 알아? 고스톱이 고졸이래. 고등학교에서 스톱했다고 해서 고스톱. 난 이거 듣고 엄청 웃었는데 웃기지 않아? 여기 우리 세 사람 모두 고스톱이라고. 고스톱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 자식이 내 속을 뒤집으려고 환장을 했구나. 야, 고졸의 고아의 집도 전세 사는 애를 며느리로 드리고 싶은 시모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어. 잔말 말고 얘 갖다 치워라. 속에서 열불 나니까. 그만 까불고 데리고 나가란 말이야. 싫은데. 엄마,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 지아가 내 애기 가졌어. 아들을 임신했다고. 뭐? 임신? 진짜 돌아버리겠다. 아주 미쳐버리겠다고. 저는 임신하지 않았는데 남자친구가 결혼 허락을 받으려고 무리수를 둔 것 같았습니다. 아니라고 제 입으로 말해야 하는데 입이 딱딱하게 굳은 데다 남자친구가 하자는 대로 믿고 따라갈 생각에 가만히 있었네요. 그러자 결국 시어머니는 마음에 들지 않는 저를 받아들이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도 않은 임신 때문이었죠. 시댁에 나와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고 남자친구에게 어쩌려고 그런 거짓말을 했냐고 물었더니 태평한 대답을 하더군요. 지아야, 어차피 우리 결혼하면 애기 생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리 소식을 전했다고 생각하면 돼. 우리 엄마 때문에 상처받았지.
원래 누구한테나 저렇게 까칠하고 막말하는 사람이야.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리고 우리 둘만 생각해. 난 잘 모르겠어. 가짜 임신으로 결혼한다는 게 찔린단 말이야. 나중에 결혼하고 임신이 아니라고 고백하면 어머님이 날 얼마나 미워하시겠어. 그런 걱정은 하지 마. 우리가 허니문 베이비 만들어서 오면 되잖아. 자기야, 우리 신혼여행 가서 땀 흘려 2세 만들어 오자. 자기는 지금 농담이 나와? 아, 모르겠다. 자기 말처럼 허니문 베이비가 생기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안 생기면 어쩌지? 걱정하지 마. 임신을 하든 말든 결혼해서 우리 둘이 잘 살면 장땡이야. 인생 복잡하게 생각하면 못 써. 단순하게 생각하고 살자고. 그이는 결혼 승낙받은 것만 생각하며 좋아하고 있었고, 저는 앞으로 닥칠 시어머니의 분노가 걱정되어서 결혼 전까지 편하게 발 뻗고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얼마 뒤에 할머니를 모시고 시모와 남편을 만나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 큰 갈등 같은 건 없었어요. 신혼집은 시어머니가 조금 도와줘서 남편이 마련하기로 했고, 저도 모아둔 돈이 있어서 혼수는 빚을 내지 않고 다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나고 결혼식을 올렸고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출퇴근하고 24시간 붙어 있으니 좋은 점도 많았지만 불편한 점도 조금 있었어요. 항상 남편에게 예쁘게 보이고 싶은데 땀에 절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기본적인 나쁜 습관들을 들키게 되어서 그이한테 부끄러운 점이 종종 드러났답니다. 그래도 남편은 자연스럽고 좋다면서 저의 모든 걸 이해해주는 것 같았어요. 한편 시어머니는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제가 가짜 임신이라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허니문 베이비를 만들지 못해 신혼 한 달 동안 엄청난 땀을 흘리며 2세를 가지려고 해봤지만 임신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 한바탕 저희 집안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애비애미 출타해서 저승길 갔다더니 네 년이 남 속이는데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모양이구나. 어쩜 뻔뻔하게 임신했다고 거짓말하고 내 아들을 차지할 수 있니? 야, 네 할매도 이 사실을 아냐? 죄송해요, 어머님. 그때 제가 아니라고 말했어야 했는데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빠의 말처럼 금방 임신할 줄 알았어요. 어머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연병을 해라, 연병을. 내 귀하디 귀한 아들을 너 같은 고졸의 천박한 년한테 준 게 아까워 죽겠어. 니들 이혼해라. 아직 혼인신고 안 했다면서. 야, 김천일, 빠른 시일 내로 인연 갖다 버려라. 시어머니는 제가 얼마나 미웠는지 끝까지 쓰레기 취급하며 갖다 버리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화가 났지만 일단 입을 다물고 듣고만 있었는데 남편이 혼인신고 이야기가 나오자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엄마, 벌써 혼인신고했는데 이제 못 돌려. 이혼하려면 위자료 줘야 하잖아. 그냥 잘 살 테니까 엄마도 마음을 좀 비워. 벌써 혼인신고했다고? 야, 내가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최대한 미루라고 했잖아. 몰라, 벌써 끝났어. 엄마, 우리 집 사람한테 막말하는 거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 옆에서 듣는 나도 속이 뒤집어진다니까. 이놈의 새끼야. 넌 뭐가 그렇게 태폐한 거야? 아, 저걸 낳고 미역국 처먹은 내가 토른년이다. 아우 열불나. 시어머니는 한바탕 뒤집고 나서는 이혼하라는 말씀을 더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남편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직 신혼신고를 하지 않고 미루고 있었는데 그날 시어머니가 다녀간 다음날 혼인신고를 했답니다. 여하튼 시어머니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저에게 이왕 이렇게 됐으니 손자를 빨리 낳으라는 말씀만 하셨답니다. 이해 알겠다고 대답하고 그이와 엄청난 노력을 이어갔지만 역시나 임신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게 되었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제가 임신하기 어려운 몸이라며 시험관으로 시도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자연 임신은 죽었다 깨어나도 힘들 거라는 소견을 들었답니다. 남편은 이렇게 된 거 단둘이 오래오래 신혼처럼 살다가 진짜로 아이가 진심으로 키우고 싶을 때 시험관 얘기를 가져보자고 했어요. 시어머니 말씀대로 빠른 시일 내로 갖는 게 어려우니 아예 늦게 갖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죠. 물론 저는 이러나 저러나 상관없었어요. 남편과 단둘이 사는 것이 행복했기 때문에 아이는 시어머니만 아니었어도 가질 생각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얼마 뒤에 시어머니한테
제가 임신하기 어려운 몸이라는 걸 사실대로 고하고 나중에 아이를 가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또다시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이미를. 넌 도대체 멀쩡한 게 뭐가 있냐? 애미 애비는 출태해서 돼져버리고 집구석에는 돈 한 푼 없는 생거지에 고졸에 애도 못 낳는 불량품이야. 하나도 내 마음에 드는 게 없다고.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한 건 맞는데 말씀이 너무 지나치세요.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욕하시는 거랑 생거지랑 불량품이란요. 전 가난한 집안에서 할머니랑 둘이 살긴 했지만 나무럽지 않게 잘 살아왔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려가시면서 혼내주세요. 뭐가 어째? 이게 시어머니가 어렵고 무서운지 모르고 감히 충고를 해. 야, 어디 더 해봐라. 나랑 끝까지 가보고 싶으면 계속 들이대보라고.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인신공격만 빼달라는 부탁이었어요. 대든 게 아니니 오해 마세요. 그리고 아이는 나중에 꼭 시험관으로 도전해볼게요. 여러모로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저를 더 싫어하게 되셔서 저희 신혼집에 거의 찾아오시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제야 숨통이 트인다며 좋아했는데 저는 시모와 사이가 틀어진 게 계속 찜찜해서 어떻게 해야 친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을지 머리를 굴려봤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닫아버리고 있는 시어머니는 제가 안부 연락을 해도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아주 가끔 한 번씩 찾아뵙고 식사를 하긴 했지만 어색한 고부 사이는 좁히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남들은 그렇게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게 오히려 좋다고들 하는데 저는 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3년이 후다닥 지나갔습니다. 남편과 저는 신혼 초의 정열적인 사랑만큼은 아니지만 꽤 좋은 부부 사이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와 같이 다니던 회사에서 그만두게 되었어요. 좋은 조건으로 이직하게 되었답니다. 능력 있는 엔지니어라 여기저기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는데 연봉이 1.5배를 더 준다는 회사로 떠나기로 한 거죠. 저는 남편이 잘 돼서 나가는 거라 서운해하지 않고 응원하며 보내줬어요. 어차피 매일 집에서 보는데 회사를 따로 다니는 게 오히려 낫겠다는 판단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출근한 남편은 자정이 되어 들어오거나 하루 외박을 하고 들어왔어요. 회사 일이 바쁘다는 말이었는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 확실하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요즘 뭐하고 다니는 거야? 어제도 외박, 오늘은 밤 11시에 들어왔네? 뭐하고 싸돌아다니는 거야? 자기는 내 말을 귀뚱으로 들었어? 회사가 24시간 돌아가는 교대직이라고 했잖아. 야간 엔지니어가 없어서 내가 일이 많아서 야근에 철야까지 뛰는 거라고.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사람한테 그렇게밖에 말 못해? 남편한테 뭐하고 싸돌아다니라는 말이 뭐냐? 그럼 당신 회사 인사팀 전화번호 대봐. 내가 직접 전화해서 김천일 계장이 철야까지 뛰는 게 맞는지 확인해 볼게. 당신 진짜 가지가지한다. 지금 날 의심하는 거야? 기분 못 갔네. 우리 엄마 말이 틀린 게 하나 없는 것 같다. 내가 결혼을 잘못한 것 같다고?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나랑 결혼한 걸 잘못했다고? 밤새고 들어온 남편을 의심하는 게 그렇게 잘못한 일이야? 당신이랑 말하니까 기빨린다. 나 씻고 잘 테니까 내버려 둬라. 그리고 그렇게 의심이 되면 아예 회사로 찾아와봐. 남편이 개고생하면서 돈 버는 걸 보면 정신 차리겠지. 그이가 회사 일이 바쁘다고는 하지만 이상할 정도로 야근과 철야가 심하게 해서 진짜로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의 회사에 전화해 남편이 근무하고 있냐고 물었더니 6시에 칼퇴근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집에서 기다려봤더니 역시나 자정이 넘어서 들어왔고 뻔뻔하게 힘들게 일해서 피곤하다며 방으로 기어 들어가더군요. 저는 확실한 증거를 잡을 때까지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사에 월차를 내고 하루 동안 남편의 24시간을 감시하기로 결심했답니다. 그이가 출근한다고 나서자 눈에 띄지 않는 옷과 마스크, 그리고 모자를 눌러쓰고 미행에 나섰어요. 남편이 회사에 들어가는 걸 보고 잘 보이는 건물의 카페로 들어가 주시하고 있었네요. 그런데 오후 6시가 되자 회사에서 나왔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더군요. 오늘도 야근하고 온다고 말이죠. 저는 이 인간이 거짓말하고 뭘 하고 다니는지 제대로 확인해서 모든 걸 바로잡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뒤를 따라갔더니 그이가 들어간 곳은 다름 아닌 시댁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왜 거짓말까지 하면서 시댁에 갔는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시어머니랑 제가 사이가 좋지 않아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들락거릴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갈 수 없는 노릇이라 시댁 앞에 가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이윽고 처음 보는 여자가 현관문을 열어주더군요. 뭐야? 누구세요? 여기 저희 어머님 댁인데? 네. 뭔가 착오가 있으셨나봐요. 여긴 저희 시댁이에요. 이상하다. 내가 잘못 찾아온 게 아닌데? 잠시만요. 안에 김천일 씨라고 있나요? 천일 씨요? 제 예비 남편을 아세요? 그 말을 듣자 머리가 어지럽기 시작했습니다. 현관문을 벌컥 열고 여자를 밀어내고 시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더군요. 제 얼굴을 본 두 모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여보, 여긴 웬일이야? 네가 연락도 없이 내 집은 무슨 일로 왔냐? 갑자기 찾아오니까 놀랬잖니. 여보, 어머님, 저 여자 뭐예요? 이 집 며느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죠? 제가 모르는 시동생이라도 있는 거예요? 그러자 두 모자는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입을 다물어 버리더군요. 저에게 제대로 걸렸다 싶었는지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 상간녀로 보이는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이봐요. 내가 저 남자 아내이고 어머님의 며느리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남편이 누군가요? 혹시 제 남편인가요? 이게 다 무슨 말이죠? 제 남편이 아줌마 남편이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난 천일 씨가 총각인 줄 알았는데. 아, 모자가 사기를 치셨구나. 마누라 몰래 바쁘게 싸돌아다니더니 다 이유가 있었네. 이봐요. 이 사람 유부남이에요. 내가 작년에 결혼한 여자고요. 저는 상간녀를 쫓아내고 두 모자와 대화를 나누려고 했는데 상간녀의 반응은 제가 생각한 것과는 아예 달랐습니다. 그런데 어쩌라고요? 결혼한 유부남은 애인 사귀면 안 되나? 사실 나도 유부남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고 있었어요. 말투랑 행동만 봐도 바람난 사람 같았거든요. 이봐요. 이번엔 내가 말 좀 할게요. 어머님, 천일씨, 나 지금 나가야 해? 졸지에 상간녀가 됐는데 그렇게 가만히 있을 거야? 그야, 당연히 아니지. 자기야, 나가지 마. 나가야 하려는 바로 전현이야. 맞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오늘 여기서 정리하자. 애도 못 낳고 가진 거 없는 가난뱅이인 며느라. 넌 그만 내 아들하고 헤어져야겠다. 뭐가 어째요? 두 사람 지금 바람난 것도 모자라 먼저 이혼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 내가 어쩌다 저런 놈이랑 결혼을 한 거지? 진짜 어이가 없다. 당신은 어머님이랑 다를 줄 알았는데 더하는 놈이었네. 나 몰래 바람 피우는 것도 모자라 이혼하고 세장가 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 이 시궁창에서 썩어 빠진 쥐새끼야?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여보, 인생은 원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사람이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도 하면서 사는 거야.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당신도 좋은 남자 찾아 떠나. 뭐? 이혼하자고? 내가 미쳤니?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시켜줘. 당신이랑 어머님 그리고 상간녀까지 제대로 묶어서 복수해 줄 거야. 나 물러터진 여자 아니거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라.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복수 타령이야? 위자료는 넉넉히 줄 테니까 조용히 이혼하자. 처녀는 자존심도 없는 년인가 보다. 밉다 하니까 끝까지 마음에 들지 않네. 애미애비 출타해서 돼지고 할망구 손에 자라서 싹수가 누런 게지.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고 환경이 중요한 거라고. 시어머니의 새치어가 더는 참지 못하게 만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시댁을 뒤집어 엎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국그릇을 들어 그이의 머리에 쏟아버리고 시모의 면상에도 똑같이 국물을 시원하게 뿌려줬습니다. 시모가 광분하자 국통에 있던 국자를 들고 사정없이 휘둘렀어요. 사자의 코털을 건네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보여줄 생각이었고 끝장을 내줄 기획이었습니다. 시모자를 국자로 몇 대 두들겨 패줬더니 저를 피해 집안을 빙빙 돌았죠. 그래서 다음 타겟으로 상간녀와 맞붙게 되었는데 인연이 보통 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휘두른 국자를 잡고 힘겨루기를 했답니다. 이 더러운 년아, 유부남인지 알면서도 계속 만나고 싶니? 너 꽃뱀이지. 내가 얼굴이 예쁘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하긴 니년 면상으로는 나 같은 여자의 인생을 모르겠지. 야, 천일 씨는 내가 어렵게 만난 인연이야. 내 평생 이렇게 좋은 남자는 처음이라고. 그러니까 물러날 걸 내가 아니라 니 년이야. 인연이 혓바닥이 기네. 그냥 한판 붙어보자고. 얼마든지 인연아. 저와 상간녀는 서로의 따귀를 날리며 치고받기 시작했습니다.
뺨이 얼얼하긴 하지만 저는 더는 잃을 게 없는 사람이라 죽을 때까지 덤빌 생각이었어요. 결국 싸대기를 주고받다가 쓰러진 건 상간녀였습니다. 저는 주저앉은 그녀의 면상을 발로 밀어 잡아뜨렸고 배에 올라타서 사정없이 양뺨을 후드려 갈겼답니다. 그러자 시모와 남편이 달려들어 말렸고 그때부터는 타겟을 다시 두 모자로 바꿔서 싸대기와 발길질을 사정없이 했습니다. 두 사람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고약하고 못된 짓인지 느낄 때까지 봐줄 마음이 없었답니다. 시어머니는 몇 대 맞고 쓰러져서 남편 놈의 멱살을 잡고 이번에는 주먹질을 했습니다. 제 몸에 아드레날린이 폭발한 상황이라 주먹에서 피가 나도 아픈 걸 모르고 남편을 기절 직전까지 패줬습니다. 그렇게 시댁을 풍비박산으로 만들고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버티기로 한 거죠. 먼저 변호사를 찾아가서 자문을 구했더니 외도 증거가 확실하면 좋다고 했는데 저에게 부부 생활을 얼마나 했냐고 묻더군요. 3년이라고 답했더니 5년 이상 부부 사이로 지내면 위자료를 절반 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재산 중 시어머니의 집과 시골에 작은 땅도 있으니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낼 생각으로 2년만 더 버텨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다른 것들도 준비해서 시모자와 상간녀를 돌돌 말아서 지옥으로 보내버릴 계획을 세웠답니다. 이튿날 멀쩡하게 회사를 다녀왔더니 집에 남편이 와 있더군요. 저더러 깨끗하게 이혼해달라는 말에 제가 내용증명서를 꺼냈습니다. 위자료 5억 줘. 그럼 생각해볼게. 뭐 5억? 지금 나랑 장난해? 당신 바람 피운 거 말고도 시어머니가 나한테 준 모욕까지 해서 피해 보상을 해줘야겠어. 난 이 돈 아니면 절대 이혼 같은 거 안 해. 지금 나랑 장난하냐? 내가 5억이 어디 있다고 그 큰 돈을 요구해. 이거 아주 날강도가 따로 없네. 시어머니 집 당신 명의로 되어 있잖아. 그리고 시골의 작은 땅도 당신 명의로 있다지. 그것도 개인 재산이니까 나눠주던가. 돈 주기 싫으면 그냥 살아. 천년이랑 무슨 짓을 해도 상관 안 할 테니까. 대신 내가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니까 참고하고 있어. 아이고 무서워라. 협박까지 아주 가관이다. 그래 좋다. 너 혼자 여기서 살아봐라. 난 엄마 집에서 새 마누라랑 살 테니까. 그이는 위자료 5억을 주지 못하겠다며 저를 집에 방치하고 떠나더군요. 그래서 전 2년만 버텨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고 끝내고 세 사람을 제대로 복수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회사 생활도 열심히 해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기로 했답니다. 남편과 살던 집에서 혼자 지내보니 나쁘지 않았어요. 그이가 바람난 개자식이어서 조금의 미련도 남아있지 않아서 제 할 일만 하면서 열심히 지냈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저에게 용서를 빌더군요. 예상치 못한 일에 놀란 저는 뭐 하는 짓이냐고 물었습니다.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엊그제까지 실실 쪼개면서 상간녀랑 잘 살던 놈이? 여보, 그 여자 정리했어. 그냥 알고 보니까 꽃뱀 맞더라고. 우리 엄마 재산이 좀 있으니까 그걸 받아 처먹으려고 머리를 굴리는 거 있지? 엄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달라길래 꺼지라고 하고 헤어졌어. 아, 그랬어? 그런데 왜 나한테 사과하는 거지? 이미 우린 남남이잖아. 위자료 5억 채우기 전까지는 여기 오지 마. 여보, 왜 그래? 우리 와야자. 남자가 살다 보면 한 번쯤은 한눈 팔 수도 있잖아. 아니, 없어. 여보, 내가 파스타 해줄까? 당신 그거 좋아하잖아. 내가 해준 오일 파스타가 제일 맛있다고 했잖아. 나 밀가루 끊었어. 당신 여기서 지낼 거야? 그럼 안방은 내가 쓸 테니까 당신이 작은 방 써. 그리고 밥은 알아서 처먹고 지내. 그럼 날 용서하는 거야? 당신 하는 거 봐서. 오, 알겠어. 고마워 여보. 나 앞으로 당신만 사랑하고 당신만 좋아할 거야. 맹세한다고. 저는 적을 가까이 두라는 어느 장군의 명언대로 남편 놈을 옆에 두기로 했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움츠린 개구리로 지낼 생각이었죠. 저희는 별것 때와 다를 거 없이 말도 섞지 않고 지냈답니다. 그이는 여러 번 시도했는데 제가 받아줄 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이가 애간장이 탔다며 사는 게 답답하다고 난리였습니다. 1년 반을 그렇게 남편과 벽을 세우고 지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저희 외할머니의 몸이 약해지시고 아프신 데가 많이 생겼다며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습니다. 발목과 허리가 심하게 아프셔서 수술을 받기로 하셨죠. 그래서 저는 집에서 짐을 싸서
아예 병원 입원실에 살림을 차리고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수술을 받고 2달 정도 입원하셨고 저와 함께 할머니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할머니가 2다리로 건강하게 걷고 움직이는 걸 볼 때까지 떠나지 않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10개월이 더 지나 남편의 집에서 나온 지 1년쯤 되었을 때 할머니는 건강하게 걸으셨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많이 좋아지셨답니다. 그래서 짐을 꾸려 오랜만에 남편과 살던 집으로 돌아갔는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더군요. 2사람은 저를 보고 아는 하지 않길래 저 역시 아는 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방에서 배가 불록 나온 여자가 나오더라고요. 지난번 상간녀가 아니라 새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상간녀를 마주하자 그제야 시어머니가 주둥이를 오픈했습니다. 야, 이제 너 우리 새며느리 봤지? 만삭인 거. 우리 손자가 저 뱃속에 들어있다고. 그리고 우리 새며느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박사 출신의 연구원이라고. 아주 짱짱한 집안의 딸이기도 하지. 아, 그렇구나. 축하드려요, 아줌마. 새로운 며느리 덕에 기분이 좋아 보여요. 이 독한 년.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거 봐라. 아주 무서워 죽겠다. 넌 내 아들이랑 이혼 안 할 거지? 그럼 고졸인 네가 둘째 며느리로 지내라. 우리 새 며느리가 사정을 다 알고 있어서 이해하면서 살아주겠다고 하는구나. 안방은 내 아들이랑 박사 며느리가 쓰고 너는 작은 방에 가서 짱 박혀서 살아라. 제가 왜요? 네가 위자료 5억 아니면 이혼 안 하겠다면서? 우린 너한테 그 돈은 못 주겠고 그냥 셋이서 복닥거리면서 살아봐. 그럼 네가 골치 아파서 알아서 나갈 거 아니겠니? 네가 독하게 나와서 우리도 똑같이 독해지기로 했다고. 누가 더 오래오래 버티나 시합해보자고 이년아.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고 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줌마, 그동안 저랑 부딪히면서 사느라 욕박어요. 나 이혼할 거예요. 오늘 내가 왜 이 집에 들어왔는지 모르시죠? 댁 아들이랑 혼인관계가 5년이 되는 날이에요. 부부 사이가 5년 이상 되면 위자료를 50% 줘야 합니다. 아줌마 집 명의가 남편으로 되어 있어서 반띵을 해야 할 거예요. 뭐? 그럼 너 돈 때문에 여태껏 버티고 있던 거냐? 아이고 무서워라. 알았다 이년아. 박사 출신 새 며느리 집안이 중재벌 수준이라 그 정도 돈은 거스름돈 수준이니까 줄게. 아이고 난 또 대단한 반전이 있는 줄 알았더니 고작 5억 때문에 이 지랄을 한 거니? 아, 그리고 제가 자랑 몇 가지 할게요. 저한테 박사 며느리를 소개해줬으니 저도 이거 보여줄게요. 그동안 혼자 방통대를 다녔어요. 이거 대학 졸업장이고요. 아이고 고생했네 이년아. 그런데 그래봤자 학사잖아. 내 새 며느리는 박사야. 아직 하나밖에 개업하지 않았는데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보여줄게요. 우리 외할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보험금이랑 유산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낳으면 주시려고 했다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정이니 이제야 받게 되었네요. 통장 한번 보세요. 저는 대학 졸업장에 이어 부모님 유산이 든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콩이 몇 개야? 일시, 백, 천만, 10만, 억, 50억? 이거 진짜 네 유산이란 말이야. 세상에, 아니지. 이깟 50억이 뭐라고. 우리 새 며느리는 중재벌 수준이라 500억도 넘게 있다고. 자, 다음에 보여드릴 게 바로 요겁니다. 같이 동영상 하나 보고 얘기하자고요. 저는 USB를 꺼내서 텔레비전에 연결했습니다. 거기엔 한 여자의 전기가 담긴 뉴스와 자료들이 합쳐진 영상이었어요. 처음엔 뉴스가 나왔는데 애를 낳고 실종된 여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잠시 마트 간다고 하고 사라진 여자를 찾는다는 실종 뉴스였죠. 시무자는 이걸 왜 보여주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계속 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한 시사 프로그램에 결혼을 7번이나 한 여자에 대해 나왔어요. 이 여자는 애를 낳고 신혼을 재밌게 살다가 도망가서 신분을 바꾸고 새 시집을 가서 애를 또 낳는 방법으로 살아왔답니다. 아이 때문에 남편에게 사랑을 덜 받게 되면 도망가고 신분을 바꾸고 새 살림을 차리는 어느 정신병자의 이야기였죠. 이렇게 실종을 가장해서 낳은 애만 13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자이크 속 여자의 사진을 바로 띄워줬습니다. 이 여자는 남자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는 신데렐라 증후군에 자기만의 세상이 존재한다고 믿으며 거짓말을 진실로 믿는 리플리 증후군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심각한 정신병자였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자식에게 향하면 이를 질투하고
가정을 버리고 도망가서 신분을 돈 주고 사서 새로운 남자를 만났답니다. 그러다 애가 생기고 같은 반응이 생기면 또 도망가서 새로운 남자를 찾아 결혼하고 애를 낳기를 반복하는 정신 나간 년이었대요. 저는 키득거리며 상간녀를 보고 말했어요. 축하해요, 상간녀 씨. 14번째 임신이죠? 그 애기 낳고 저 자식이 조금 소홀해지면 또 도망갈 거죠. 그러자 상간녀는 두 귀를 막고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저건 내가 아니야. 난 대학병원장 딸이라고. 남자는 천희 씨가 유일하다고. 이거 아주 재밌네. 천희 씨 바람 피워도 왜 이런 거랑 피웠니? 너 인생 새 됐어. 이 여자 전 남편들이 사기죄로 소송 중이래. 합의해서 처벌을 피한다고 당신 같은 등신들만 골라서 돈을 뜯어내는 악질이라고. 여하튼 운명이라 생각하고 재밌게 즐겨봐. 그럼 나는 마지막으로 이혼 소장만 주고 떠날게. 제가 준비한 반전 선물을 전했더니 시어머니와 남편은 입을 벌리고 침까지 흘리면서 상간녀를 빤히 보더군요. 그러더니 영상 속 전신병자와 동일 인물이라고 물어보더군요. 저기 박사 며느리, 이거 아니지? 다 거짓말이지? 네가 우리한테 사기치려고 들어온 거 아니지? 전 사기꾼 아니에요. 그냥 천희 씨를 사랑하는 한 여자라고요. 이 남자의 아이가 다음 주에 태어나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 대학병원장 딸 맞니? 네가 재혼든 결혼을 여러 번 했든 애를 많이 낳았든 상관없다. 대학병원장이 맞는지만 대답해라. 대학병원장 딸이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병원을 팔고 해외로 나갔어요. 뭐? 왜 말이 갑자기 바뀌는 거야? 너 솔직히 말해라. 너 누구야? 그러자 상간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고 사실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저기 영상 속 여자가 저 맞아요. 결혼을 7번 한 것도 맞고 애를 13 낳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건 다 과거예요. 나한테는 오직 천희 씨뿐이라고요. 어머님, 대학병원장 부모님은 사실 없어요. 저희 부모님은 사실 일광기업 회장님이십니다. 뭐? 일광기업? 네가 대기업 회장 딸이라고? 너 거짓말만 줄줄이 하는 년이구나. 입 망하려나. 어머님, 제가 잘 사는 집 딸이어서 받아주신 거예요? 천희 씨랑 제가 사랑하는 게 예쁘다고 받아주셨잖아요. 아니, 난 네가 대학병원장 딸이자 중재벌급 부자인 줄 알고 받은 거야. 야, 김천일, 너 알고 있었어? 너 내 돈은 어떻게 했어? 5억 받아간 거 어디에 있냐고 당장 내놔. 어머님, 그건 전전 남편이 저를 찾아냈어요. 신문을 바꿨는데 어떻게 알고 찾아왔더라고요.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해서 급한 불을 끄려고요. 뭐가 어째? 내 피 같은 돈을 네 전 남편들한테 위자료로 줬다고? 아이고 머리야. 이런 미친 정신병자 또라이년아. 내 돈 내놔. 야, 김천일, 너 아무것도 몰랐던 거야? 왜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자 남편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나도 몰랐어. 애 낳고 도망가서 재혼하고 신문 바꿔서 또 재혼하고 애 낳는 정신병자인 줄 어떻게 알았겠어. 두 모자가 억울해하며 한숨을 씩씩 쉬고 있을 때 제가 키득거리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천일씨,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당신이 여자를 처음 만나서 사귀게 된 걸 알고 바로 조사했었다? 그래서 난 인연이 정신병자인 걸 미리 알고 있었어. 천일씨가 이놈한테 빠져서 아기를 갖기를 기도했단 말이야? 여하튼 내 소원대로 잘 됐네. 그럼 앞으로 14번째 자식을 낳은 여자랑 잘 살아봐. 아마 얼마 가지 않아 사기죄로 잡혀갈 거야. 너랑 네 애미랑 둘이 알콩달콩 손자 키우면서 재밌게 살아라. 제가 비웃으며 말했더니 남편은 정신 못 차리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붙어먹을 자리를 바꿔서 저에게 치근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새끼가 그동안 쌓인 게 많았나 보구나. 그래서 이 정신병자가 붙은 걸 알고도 모른 척한 거지? 그래. 이놈의 자식은 벌을 받아도 싸다. 나도 이년한테 돈을 뜯겼으니 제대로 벌 받은 거지. 그런데 아가, 너랑 천일이는 아직 결혼 상태잖니? 우리의 인연을 이렇게 끊으면 되겠어? 아가, 우리 과거는 모두 잊고 같이 잘 지내보자. 내가 50억 부자가 됐다니까 눈깔이 돌아갔네. 아줌마, 아까도 말했다시피 오늘이 결혼한 지 5년 되는 날이라 위자료 절반이랑 외도 2번 한 거에 대한 것도 줘야 해.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해서 5억 날릴 거니까 돈 준비해서 법원에서 만납시다. 그럼 아디오스? 예예예예예. 뭐가 그리 급하니? 이대로 가지 말아라. 우리 버리지 마라.
야, 김천이 빨리 안 빌고 뭐해? 여보. 내가 순간 미쳤어. 2번이나 바람 피운 개자식이지. 그런데 여보, 나 고쳐질 수 있어. 앞으로는 당신에게 충성하면서 살게. 설마 나더러 이 정신병자가 낳은 애를 키우면서 살자는 거야? 애가 잘못한 건 없잖아. 그리고 당신이 애를 못 낳는 몸이니 가슴으로 낳았다 치고 같이 살자. 우리 세 식구 좋은 날만 있을 거야. 남편 놈에 이어서 시어머니 역시 애기가 무슨 잘못이냐며 저더러 엄마가 되어달라는 미친 정신병자 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 모자에게 정신 차리라고 가래침을 면상에 뱉고 따귀를 날려줬어요. 얼마나 찰진 소리가 나던지 집안이 명쾌하게 울렸습니다. 2 모자는 그렇게 처맞고도 비굴하게 제 앞에 납작 엎드려 빌었답니다. 50억도 생겼고 대학도 나온 사람이 되었으니 바로 이렇게 대우가 달라지나 봅니다. 아가, 우리가 잘못했다. 네가 화 풀릴 때까지 우리를 때려라. 얼마든지 때려. 맞아. 나 같은 쓰레기는 맞아도 싸. 당신 화가 언제 풀릴지 모르겠지만 실컷 두들겨 패줘. 그래? 그게 소원이라면 얼마든지. 그럼 시작할게. 제 앞에 면상을 들이대고 맞을 준비가 된 2 모자의 면상에 따귀를 수십 대를 갈겨주었고 발로 몸뚱아리를 밟아대기도 했답니다. 실컷 패줬더니 잠시나마 속이 시원했네요. 그리고 볼일을 다 본 저는 이혼 소장을 다시 남편 손에 쥐고 돌아섰습니다. 시모자는 오열하며 자기들을 버리지 말라고 했고 저는 빙그레 웃으며 빠큐를 날리고 집에서 나왔어요. 이혼 소송은 빨리 진행되었고 제가 요구한 위자료 5억을 모두 받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살던 아파트를 팔고 시어머니의 집을 정리하고 방 2칸짜리 빌라에서 정신병자년과 같이 살기로 했답니다. 그래도 자기들 유전자의 아들이 태어났으니 사람된 도리를 하겠다며 상간녀를 용서하고 받아준 거죠. 그런데 제 예상대로 애를 낳고 살던 상간녀는 실증이 난 건지 전 남편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어느 날 말도 없이 사라졌답니다. 그래서 2 모자는 제 계획대로 갓난 아기를 키우게 되었어요. 그 사이 전 남편은 이혼과 정신병자 상간녀 소문에 회사에서 잘리고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2 모자에게 마지막으로 선물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이건 일부러 찾아갈 필요가 없어 전화로 전해주기로 했답니다. 어머님이세요? 저예요, 예전 며느리. 아이고 새아가 그동안 잘 지냈니? 네가 우리 곁을 떠나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른다. 너무 보고 싶다. 제가 보고 싶은 거예요? 제 50억이 아까운 거예요? 아가 나 이제 그런 속물 아니다. 정신 차리고 살고 있다고. 그렇다니 다행이네요. 그럼 제가 선물 하나 더 드릴게요. 스피커폰으로 해서 어머님 아들이랑 같이 들으세요. 그래, 알았다. 아가 이제 됐다. 스피커 모드로 했다고. 그러니 선물이 뭔지 말해봐라. 이거 들으면 너무 놀라서 심장마비가 올지도 모르니까 심호흡 한번 하세요. 그 정신병자년이 낳은 아들 말이에요. 지금 어머님이 안고 있는 그 아기가 천일 씨의 아들이 아니에요. 인연이 천일 씨랑 양다리 걸친 남자가 있었는데 그놈의 자식일 거예요. 아가 말이 좀 심하구나. 아무리 그래도 내가 내 손자를 못 알아보겠냐? 내 아들이랑 붕어빵이라고. 그럼 정신병자년이 다른 남자랑 산부인과에 간 사진을 보내줄게요. 그 남자 새끼는 인연이 또라이인 줄 알고 버리고 떠난 거예요. 그 뒤처리를 어머님 아들이 한 거고요. 뭐 믿든 안 믿든 자유니까 유전자 검사를 하든 그냥 데리고 키우든 하세요. 그럼 전화 끊습니다. 아디오스. 저는 심부름센터에 사람을 시켜 어떻게 하는지 감시해봤어요. 역시나 유전자 검사를 실행했고 친자가 아닌 걸 알고 오열하고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전 남편 호적에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보육원에 보내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요즘 아이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2 모자가 책임을 꼭 져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2 모자는 남의 핏줄을 키우면서 빙신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복수담을 써보니 그때 기분이 떠오르면서 웃음이 절로 나오네요. 저를 하찮게 여기고 배신한 2 모자는 아직도 지옥 속에서 살고 있으니 이 어찌나 시원하고 통쾌한지 모릅니다. 또 50억이라는 큰돈이 생겼으니 두말할 것 없이 팔자가 늘어지게 되었어요. 할머니와 둘이 살 대저택을 마련하고 회사도 안 다니고 먹고 놀면서 편히 살고 있습니다. 재혼이나 연애는 당분간, 아니 오랫동안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믿을 만한 놈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럼 저의 사연의 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은 큰 복을 받으실 거예요. 감사드리며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